1942년 6월 미국 본토가 뚫렸습니다. 진주만도 아니고 하와이도 아니고 알래스카였거든요. 1812년 이후 처음으로 외국 군대가 미국 땅을 밟았는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군 수천 명이 알류샤 열도에 상륙했고 미국 영토에 녹일기가 꽂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이 이걸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미국은 자국 영토가 점령당하는 걸 지켜봤을까요? 그리고 이 얼어붙은 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역사는 이 전투를 잊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기이하고 가장 잔혹했던 잊혀진 전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42년) 봄, 일본 제국은 절정에 있었습니다. 버마에서 길버트 제도까지 태평양 전체를 장악했고 동남아시아의 석유와 고물을 손에 넣었죠. 하지만 진주만을 설계한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불안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타격을 입었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고 미국의 공장들이 하나둘 전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진다는 걸 야마모토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마모토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MI 작전, 미드웨이 섬을 대규모로 공격해서 남은 미국 항공모함을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야마모토는 여기서 한 수를 더 뒀습니다. 미드웨이 공격과 동시에 북쪽 알류샨 열도를 치는 AL 작전을 병행한 겁니다. 미군의 시선을 북쪽으로 끌어서 병력을 분산시키고 그 틈에 미드웨이에서 결정타를 날리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두 곳에서 동시에 공격한다는 건 엄청나게 대담한 계획이었는데 만약 성공하면 미국 서부 해안 전체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제는 일본 육군이 이 작전을 극도로 싫어했다는 겁니다. 알류샨 열도는 병참의 악몽이었습니다. 연중 안개가 끼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며 보급선은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1942년 4월 18일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미 두리틀 중령이 이끄는 비마이마 2호 폭격기 10여대가 항공모함 호넷에서 날아올라 도쿄 하늘에 나타난 겁니다. 물리적 피해는 별것 아니었지만 2600년 역사상 한 번도 공격받은 적 없는 일본 본토가 폭격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천황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쪽 방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육군의 반대는 하룻밤 만에 사라졌죠. 하지만 야마모토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조셉 로슈포르 중령이 이끄는 아모 해독팀이 일본 해군의 아모 체계 제2N-25를 뚫어버린 겁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의 책상 위에는 야마모토의 작전 계획이 거의 그대로 놓여 있었죠. 니미츠는 알류샤 공격이 미끼라는 걸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니미츠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항공모함을 한 척도 북쪽으로 보내지 않은 겁니다. 대신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구성된 해군 제8기동함대 그리고 제11 육군 항공대만 알류샤 방어에 투입했습니다. 귀중한 항공모함 전력은 전부 미드웨이에 집중시켰죠. 야마모토의 함정을 역으로 이용한 셈인데 이건 동시에 알류샤에서의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냉혹한 계산이기도 했습니다. 1942년 5월 27일 일본 알류샨 함대가 오미나토를 출항했습니다. 호소가야 보시로 중장 휘하에 순양함 5척, 구축함 10뒤척, 잠수함 6척, 수송선 4척에 병력 1500명이 실려 있었고 가쿠타 가쿠지 소장이 지휘하는 별도의 항공타격대에는 경항공모함 주뇨와 류조가 배치되었습니다. 월 2일 오후 미 해군 초계기가 더치 하버 남서쪽 800마일 지점에서 일본 함대를 포착했지만 순식간에 악화된 날씨가 함대를 삼켜버렸고 추적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짙은 안개 속에서 제로 전투기와 급강하 폭격기 등 34대가
항공모함에서 출격했는데 알류샨의 날씨가 곧바로 역습을 가했습니다. 항공기들은 흩어지고 일부는 되돌아갔으며 폭격기 한 대는 이륙 직후 파도에 부딪혀 추락했습니다. 결국 목표에 도달한 건 17대뿐이었습니다. 오전 5시 45분 더치 하버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잠을 자던 미군 병사들이 폭받음에 깨어났는데 며칠간 경계를 서왔지만 정작 공습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안개 덕분에 피해가 제한적이긴 했지만 포트 미어스 막사에 폭탄이 정확히 떨어져서 미군 17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다음 날인 6월 4일, 일본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치 하버가 준비되어 있었고 대공포가 하늘을 빽빽이 채웠으며 포트 글렌에서 P-40 워호크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방어를 뚫고 들어온 일본기들이 유류저장 탱크에 불을 붙였고 군 병원이 파괴되었으며 민간인 노동자 숙소까지 폭격당했습니다. 이틀간의 공격으로 미군 43명이 전사하고 5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이 일본 항공모함을 쫓았지만 공격할 때 도움을 줬던 바로 그 안개가 이번에는 일본 함대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항공모함들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가쿠타 제독에게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전을 중단하고 즉시 남쪽으로 향하라는 것이었죠. 미드웨이에서 일본 해군이 항공모함 4척을 잃는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야마모토의 도박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더치 하버의 혼란 속에서 미국은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됩니다. 19세 일본 조종사 고가 다다요시가 몰던 미쓰비시 제로 전투기가 미군 PBY 카탈리나를 격추한 뒤 지상병력의 .5촉 구경 기관총에 피탄당한 겁니다. 아칸소 주방위군 제2해안포병대 소속 병사들이 쏜 총알 중 딱 한 발이 명중했고 고가의 제로기는 연기를 뿜으며 아쿠탄 섬의 습지에 불시착했습니다. 조종사는 사망했지만 기체는 거의 온전한 상태였죠. 상공을 돌던 일본 편대원들은 불시착한 동료기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고가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마 사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이 제로기를 인양해서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태평양에서 12대1의 격추율을 자랑하던 이 전투기에는 장갑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극단적 경량화로 기동성을 얻었지만 조종사와 연료 탱크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죠. 항공기 설계자 로이 그루머는 이 약점을 파고들어 F-6F 헬켓을 개량했고 이 전투기는 이후 거의 모든 면에서 제로를 압도하게 됩니다. 일본의 역사학자 오쿠미야 마사타케는 훗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쿠탄 제로기의 노획은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만큼이나 심각한 사건이었으며 일본의 최종 패전을 앞당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요. 자, 이제 전쟁의 무대가 바뀝니다. 더치 하버 공격 이틀 뒤인 월 6일, 일본군 550명이 키스카 섬에 상륙했습니다. 미국 영토에 외국 군대가 발을 디딘 건 1812년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해자가 더 이상 미국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키스카에는 방어시설이라고 할 만한 게 미 해군 기상관측소 하나뿐이었는데 거기 근무하던 10명의 수병 중 2병이 전사하고 7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딱 한 명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윌리엄 씨. 하우스 1등 병조가 얼어붙은 섬 내륙으로 도망쳐서 50일 동안 풀과 벌레를 먹고 눈을 녹여 마시며 버텼거든요. 하지만 결국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동료들은 일본 포로 수용소로 끌려간 뒤였죠. 그 다음 날인 6월 7일, 일본군 1000명 이상이 아투 섬에도 상륙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지 운항한 원주민 42명과 미국인 민간인 부부가 포로로 잡혔는데 무선통신병 찰스 포스터 존스는 본부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군이 왔다고요.
그리고는 무전기를 부숴버렸죠. 일본군이 무전기를 수리하라고 명령했지만 존스는 거부했고 그는 아내 에타가 보는 앞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운항한 포로들은 수송선에 실려 일본 오타루의 수용소로 보내졌고 이명 중 16명이 포로 생활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존스의 아내 에타는 살아남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도 자국민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추가 점령을 우려한 당국이 남은 9개 마을 주민들에게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주고 강제 이주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짐가방 하나만 들고 떠나라고요. 880명이 넘는 운항한 원주민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알래스카 남동부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버려진 통조림 공장이나 비위생적인 임시 캠프에서 겨울을 나야 했는데 의료 지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증언했죠. 아이가 아파서 간호사에게 갔더니 오렌지를 몇 개 주는 게 전부였다고. 약도 없고 의사도 없었다고요. 결국 피난민 10명 중 1명이 수용소에서 죽었는데 이건 전선의 전투 사망률과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한편 아투와 키스카에서 일본군은 빠르게 요새화를 진행했습니다. 산속에 터널을 파고 포대를 설치하고 항구를 정비해서 점령군은 6,000명이 넘는 규모로 불어났거든요. 미군은 공습으로 반격했지만 제11 공군 조종사들은 일본군과의 전쟁보다 날씨와의 전쟁이 더 무서웠습니다. 짙은 안개, 돌풍, 눈보라 때문에 모든 출격이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작전 시작 후 6개월 동안 미군 항공기 71대가 손실되었는데 적의 공격으로 떨어진 건 고작 9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3대는 전부 날씨에 당한 겁니다. 알래스카 본토에서 출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전진기지가 절실했지만 이 험준한 열도에서 기지를 세울 만한 곳을 찾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로렌스 캐스트너 대령의 특수정찰대, 별명이 캐스트너의 살인마들이었습니다. 덫 사냥꾼, 알류트 원주민, 이누이트족 등 65명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군복 규정도 무시하고 계급 체계도 무시하면서 일본군을 추적했는데 아닥섬에서 기막힌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비행장 부지가 될 만한 평지가 없자 조수 늪을 댐으로 막고 물을 빼낸 다음 드러난 모래바닥을 활주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얼어붙은 진흙 위에서 미군 항공기가 드디어 적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되었죠. 정찰병들은 카누를 타고 아투와 키스카의 상륙 가능 지점을 미리 확인했고 사령부에 중요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차량은 얼어붙은 땅에서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방한 장비가 필요하다고요. 이 경고는 무시되었고 그 대가는 곧 피로 치르게 됩니다. 아닥 기지에서 폭격기들이 출격하기 시작하고 미군 잠수함들이 일본 보급선을 추적하면서 1943년 3월 27일 코만도르스키 제도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항공기도 잠수함도 없이 순전히 수상함의 한 포만으로 싸운 해전 역사상 마지막 순수 한포전 중 하나였죠. 양쪽 다 피해를 입었지만 전략적 승리는 미국 쪽이었는데 이 해전 이후로 일본은 아투와 키스카에 잠수함으로만 보급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두 섭은 서서히 질식당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4월 아투 섬에 새 사령관이 부임합니다. 야마사키 야스요 대령, 규율 잡히고 단호한 장교였는데 그의 지휘 아래 수비대가 2,400명으로 늘어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섬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미군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아투 탈환 작전, 랜드크랩 작전이 개시된 겁니다. 미군이 키스카보다 아투를 먼저 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투를 점령하면 일본군과 키스카 사이의 통신이 완전히 끊기거든요. 정보당국은 작전이 3일이면 끝난다고 예측했는데 이건 처참한 오판이었습니다. 제7보병사단 병력 약 16,000명이 북쪽 홀츠만과 남쪽 학살만에 상륙했고 해안에서의 격렬한 저항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마사키는 의도적으로 해안을 버리고 2,400명 전원을 섬 내륙의 산악지대로 후퇴시켜 놓은 겁니다. 지형과 날씨가 만들어낸 천연 요새 안으로 미군을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리고 미군은 여기에 정확히 빠져들었습니다. 병사들 상당수가 북아프리카 사막 훈련만 받은 상태에서 가죽 부츠와 여름용 복장을 입고 아한데 전장에 도착했으니까요. 첫날부터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차량들은 얼어붙은 진흙에 빠져서 꼼짝도 못했고 보급이 막히면서 전투 부상자보다 동상과 참호족으로 후송되는 병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캐스트너의 정찰대가 경고했던 그대로였죠. 내륙으로 진격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는데 일본군은 1년간 이 기후에 적응하면서 산 전체를 사륙의 무대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소규모 단위로 동굴과 바위 틈새에 숨어서 싸웠고 저격수들은 안개 속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다가 예고 없이 사격했습니다. 미군 보병들은 눈길을 헤치며 언덕을 기어오르다가 숨겨진 기관총에 쓸려나갔고 한 번에 전진하는 거리가 몇 야드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능선을 수색하고 모든 구덩이를 정리해야 했는데 안개가 걷히면서 만들어내는 형상들 때문에 적이 아닌 것에도 사격을 퍼붓는 일이 반복됐죠. 2주간의 소모전 끝에 살아남은 일본군은 치차고프 항구 쪽으로 밀려났는데 이때 시간이라는 새로운 적이 등장합니다. 5월 21일 도쿄만에서 쇼카쿠와 히오를 포함한 항공모함 4척, 무사시를 포함한 전함 3척, 순양함 7척, 구축함 11척으로 구성된 대규모 구원 함대가 집결하고 있었거든요. 이 함대가 도착하면 상륙한 미군 전체가 전멸할 판이었고 미군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함대가 오기 전에 전투를 끝내는 것이죠. 17일간의 전투 끝에 5월 28일 야마사키의 수비대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고 탄약도 거의 소진되었으며 도쿄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마지막 능선에 몰린 야마사키는 필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싸울 수 없는 부상병은 전원 처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모든 기밀 문서를 불태운 뒤 남은 병력 전원을 최후의 돌격에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계획은 미군 전선을 돌파하고 엔지니어 힐의 포대를 점령한 다음 그 포를 돌려 세워 증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실상 자살 작전이었죠. 그리고 5월 29일 새벽 4시 태평양 전쟁 최초의 대규모 반자이 돌격이 시작되었습니다. 800명이 넘는 일본군이 총검과 수류탄만 들고 짙은 안개 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전방 진지가 뚫렸고 일본군은 야전 병원까지 밀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던 부상병들을 죽였습니다. 미군 전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죠. 생존자들의 증언이 그 공포를 말해줍니다. 새벽 4시에 갑자기 사람들이 돌격해오는 함성이 들렸다고, 모두가 호둥지둥 도망치면서 일본군이 온다고 외쳤다고, 그야말로 각자 도생이었다고요. 최후의 방어선은 엔지니어 힐에서 만들어졌는데 전투병이 아니라 취사병과 의무병과 후방 요원들이 소총을 집어들고 즉석에서 방어선을 구축한 겁니다. 백병전이 벌어졌고 한 생존자는 그날 밤 자기가 몇 명을 쐈는지도 모르겠다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저 맞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들한테 뚫리면 끝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날이 끝났을 때 야마사키는 거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전사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일본군이 포로가 되는 대신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자폭했죠. 도쿄의 구원 함대가 출발하기도 전에 섬은 미군 손에 넘어갔고 2,400명의 일본군 수비대 중 포로로 잡힌 건 겨우 28명이었습니다. 미군 피해도 참혹했는데 매 6,000명 중 549명이 전사하고 1,140명이 부상당했으며 1,800명 이상이 동상과 질병으로 쓰러져서 총 사상자가 거의 4,000명에 달했습니다. 아투가 탈환된 직후 다음 목표는 키스카였습니다.
아투의 악몽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 아래 미군은 3주 동안 쉬지 않고 키스카에 공중 폭격과 해상 폭격을 퍼부었죠. 정보에 따르면 키스카에는 최대 1만 명의 일본군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고 공중 정찰에서는 아투와 비슷한 요새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말부터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포 사격이 멈추고 항구 출입이 끊기고 무선 교신마저 사라졌습니다. 7월 28일에는 모든 신호가 완전히 소멸했죠. 하지만 지휘관 토머스 킹케이드 중장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투에서 일본군이 터널 안에 숨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격한 전례가 있었으니까 같은 전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한 일본군 생존자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죽을지만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 쉬운 길을 고르는 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신들이 키스카를 버렸으니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쟁사에서 가장 기묘한 사건 중 하나가 터집니다. 1943년 7월 27일 밤 미군 레이더가 키스카에서 약 130km 떨어진 해상에서 함대를 포착한 겁니다. 칠흑 같은 안개 속에서 전함 미시시피와 아이다호를 비롯한 함대가 즉각 포격을 시작했고 수병들은 어뢰 항적과 적의 조명탄을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40분간 510발이 넘는 포탄이 어둠 속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았을 때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잔해돌 없고 기름띠도 없고 시신도 없었죠.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은 고래 한 마리조차 없었다고요. 미군은 레이더 허위 반향, 어쩌면 바다새 떼를 향해 510발의 포탄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미군 함대가 연료를 보충하고 빈 한 포를 재장전하려 철수하는 바로 그 틈을 노려서 진짜 작전이 실행됩니다. 7월 28일 미군 레이더마저 무력화시키는 극도로 짙은 안개 속에서 기무라 마사토미 소장이 경순양함 2척과 구축함 10척을 이끌고 키스카 항에 진입했습니다. 단 55분 만에 5,000명의 일본군이 중장비를 버리고 배에 올라탄 뒤 안개 속으로 사라졌죠. 철수는 완벽했고 미군은 섬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8월 15일 코티지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아투의 교훈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미군 3만 명 이상의 캐나다군 5,000명까지 총 3만 5천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죠. 제7보병사단, 제87 산악보병연대, 캐나다 제13보병여단, 그리고 정예 미국과 캐나다 합동특공대인 제1 특임무부대까지 동원되었는데 모두가 아투의 반자이 돌격 같은 지옥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해안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수 계산이 틀려서 상륙정이 고립되었고 차량들이 해변을 가득 메웠으며 안개가 너무 짙어서 시야가 3미터도 되지 않았죠. 사람들이 자기 손도 못 볼 지경이었는데 모든 그림자가 적으로 보이고 모든 소리가 총성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일본군이 남기고 간 기뢰와 부비 트랩이 실제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키스카 항구에서 구축함 USS 에버너 리드가 기뢰에 부딪혀 수병 71명이 죽고 47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안개 속에서 포위 기동을 하던 중에 한 캐나다 병사가 미군을 일본군으로 착각하고 사격을 시작했는데 이 한 발이 양쪽 사이에 대규모 교전으로 번져버린 겁니다. 총격이 멈추고 나서야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죠. 미군 28명과 캐나다군 4명이 아군끼리 써서 죽은 거였고 부상자는 약 100명이었습니다. 기뢰와 부비트랩과 사고와 아군 5인 사격을 합치면 총 313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이 모든 피해가 존재하지도 않는 적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3일간 섬 전체를 수색한 끝에 일본군이 진작에 빠져나갔다는 게 확인되었고 버려진 막사에는 먹다만 음식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섬에서 발견된 유일한 생명체는 처음 점령 때 남겨졌던 미 해군 소속해 익스플로 전뿐이었죠. 알류샨 전역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더치 하버 공격부터 키스카 탈환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군 총 사상자는 1,500명 이상이었는데 그중 600명 이상이 총에 맞아서가 아니라 질병과 동상과 추위로 죽었습니다. 일본 측은 약 4,300명이 전투와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해서 수비대가 사실상 전멸했고요. 이 전투가 잊혀진 전투로 불리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비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역의 전략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거든요. 1942년부터 종전까지 약 8,000대의 미국 항공기가 알래스카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소련으로 운송되었고 인근 해상 항로는 랜드리스 원조 물자의 거의 절반을 실어 날랐습니다. 만약 일본이 알류샨을 계속 점령하고 있었다면 이 보급로가 끊겼을 것이고 그러면 동부 전선에서 소련이 나치 독일을 막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탈환된 섬들에 세워진 기지는 일본 본토 북부를 직접 위협했고 도쿄는 병력과 항공기와 물자를 본토 방어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달카날이나 필리핀으로 보내야 할 자원이 북쪽에 잡혀버린 셈이죠. 아쿠탄에서 노획한 제로기의 분석은 F-6F 헬캣 개량으로 이어져 태평양 제공권 장악의 핵심이 되었고 아투에서의 참혹한 경험은 이후 사이판과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상륙 작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북쪽, 세상 끝자락 같은 화산섬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웠고 영하의 추위에 발가락이 썩어가면서도 능선을 올랐으며 심지어 아무도 없는 섬에서 아군끼리 총을 쏘는 비극까지 겪었죠. 880명의 원주민은 자기 나라 정부에 의해 쫓겨나 수용소에서 죽어갔고 19세 조종사의 불시착 한 건이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역사는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를 기록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마지막까지 서 있었느냐일 겁니다.